네, 정치 여담 야담 김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 SBS 최선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되고 헌법재판소가 평의를 진행하고 있죠. 자,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복잡합니다. 여당은 선관위 감찰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고요. 야당은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당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선관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선거를 관리합니다. 선관위는 어느 조직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선관위는 대한민국 그 어느 조직보다도 썩은 상태입니다. 이제는 중앙선관위에 대해 한시적인 국정조사법을 도입해서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 및 처분 권한을 부여하여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선관위 견제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선관위의 실무 책임자인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도입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무소불위 마피아 선관위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안해 나가겠습니다. 네, 먼저 최선호 논설위원, 여야 입장 들어보기 전에 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에 대한 헌재 결정 내용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있길래 저렇게 여당이 강력히 반발합니까? 그러니까 이 어제 결정의 핵심은 이제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서 이 감사원이 직무 감찰에 나선 것이 위법하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근거는 대통령 소속인 그 감사원이 어떤 선관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에 대해서 직무 감찰을 하게 된다라면 그게 선관위의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 뭐 이런 것들을 훼손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였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이게 감사원에서 이 쭉 그동안 그 선관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경력 채용이라 그러죠. 경력 채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랄까요, 문제점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지적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2013년부터 10년 동안에 대해서 특히 이제 중앙선관위하고 17개 지방선관위의 어떤 경력 채용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거든요. 그래서 291개 정도를 들여다봤는데 그 중에서 한 890여 개 이렇게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규정의 위반이 있었다. 이래서 일부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서 뭐 한 4건 정도는 아마 기소도 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자체 감사만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냐라고 해서 여러 가지 또 비판과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판단 자체는 대통령 직속 기관인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법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그렇지만 선관위에 대한 문제는 또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그럼 해결책이나 해법이 필요한가, 이거는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후속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잇따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김대식 의원님, 일단 오늘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선관위에 대한 이런 헌재 결정이 계엄의 정당성을 갖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군요. 이것은 혹시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이 정당하다 이런 식으로도 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계엄의 정당성, 박수영 의원이 계엄의 정당성에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거는 박수영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보고요. 네. 사실은 그 대통령도 헌법의 독립기관이고 국회도 그렇고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상권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국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해서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한다고 해 결정한 문제를 또 국회에서도 또 견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번에 지난번에 이 방송에 나와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의 모든 기관이 있지만은 가장 다 기본적인 이것은 잘 결정을 해야 되고 자기 업무에 충실해야 되겠지만은 하나의 2개의 기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 하나의 기관이 헌법재판소고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이렇게 했는데 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저렇게까지 감사원의 지적대로 100% 믿는다고 하면은 정말 실망입니다. 저런 상태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는지 이게 상당히 문제고, 그러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식구들이 다 그렇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대다수의 참 그 직원들은 자기의 충실한 업무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공정한 선거 판단을 위해서 고생하는데 네. 이분들의 피해는 또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이 판결하는 것은 우리가 존중하지만은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어디서 그러면은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고 감시합니까? 그러면은 안 된다고 하게 되면은 자체 능력을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네. 국정감사가 아니라 그 일시적인 그런 좀 감사관 이런 형태를 국정감사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하고 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의지를 표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국민의힘이 제시한 이 선관위 대상 한시적 국정조사 그리고 또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등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뭔가요? 선관위가 지금 사실상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조선시대 음서제도도 아니고 이런 채용을 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게 이미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 보수 정당이 이렇게 법치주의와 헌재 판결마저 깡그리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큰 우려를 좀 표하고 싶고요. 부디 이 법원의 판결만큼은 좀 존중하시고 이에 따라 이행도 좀 성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여러 가지 이 기관에 대한 이 헌재 판결을 살펴보면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했다. 감사원이 정하는 감사원법이 정하는 직무감찰 범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여러 우리가 뭐 흔하게 정말 뭐 초등학생도 이야기할 만한 것이 삼권 분립입니다. 국회와 대법원과 또 정부는 당연히 각 권력을 분점하게 되어 있고요. 그에 더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 해서 사실상 5개의 기관은 이 서로가 침범하지 않아야 되는 권한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직무감찰한 이유로 정부기관에 대한 감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이 어떤 정부기관의 감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독립되어 있는 헌법기관에 대한 감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감사원은 그럼 대법원이고 국회고 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이 감사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고 만약 감사가 필요하다면 그 위에 있는 헌법기관, 감사원보다 더 이 아주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이 헌법기관인 국회가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적법한 행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원의 감사 또 권익의 어떤 조사 과정을 살펴보면 네. 감사원은 880여 건에 대한 이 문제 제기를 했고 권익위는 350여 건이 넘는 문제 제기를 했지만 실제 이 기소된 건은 4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먼지털이 하듯이 탈탈 다 털고 10년치 자료를 다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중에 나머지는 다 입건조차 되지 않고 4건이 이제 기소가 됐는데 물론 이분도 4건에 대해서도 법적 다툼이 그리고 법원의 판결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만 880건이나 탈탈 털어서 4건 기소되고 나머지 입건도 안 됐으면 정말 이렇게 되면 1%도 안 되는 건이고요. 오히려 검사가 검사를 기소한 확률이 거의 0.01%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19 감사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적법한 게 이루어진 감사가 아닌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원이 사과하거나 또 집권 여당이 또 법치주의를 중시하는 보수 정당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또는 앞으로 이 보완하는 어떤 정책과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이 오히려 법치주의를 뭐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보수 정당의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네,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을 존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지적 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시적으로 저는 선관위도 떳떳하게 뭐 우리가 한번 받겠다 이렇게 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네. 국회에서 한번 국정감사라기보다도 한번 한시적으로 한번 검사를 해보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다죠. 이게 음서제도도 아니고 네. 이런 방향이 대다수의 국민들, 대다수의 그 젊은 사람들이 박탈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그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명명백백 설명해 줄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네.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관이라고 해서 감사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헌법재판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맞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실,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안보실까지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받는데 문제는 대통령실이나 안보실이 제대로 자료 제출 안 하는 것이 큰 문제고요. 선관위는 어찌됐건 행정안전위원회의 이 국정감사를 성실히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건들은 정말 아직 이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만큼 저희가 뭐 바로 위법하다,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라는 식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법원의 판결을 저도 네.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순호 논술위원. 네. 윤석열 대통령 측도 어제 이 선관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더군요. 예. 자,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최후 변론에서도 이 부정선거론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선관위에 대한 병력 투입이 적법했다. 당연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헌재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탄핵 심판의 쟁점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5번째 쟁점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네. 군병력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한 행위. 이게 하나의 쟁점입니다. 그러면 독립적인 헌법기관에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한 게 위법이라면 거기에 군병력 보내가지고 이제 압수수색했다라는 것은 그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뭐 사실 답이 나온 게 아닌가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더구나 어제 결정이 헌법재판관들 전원일치 합의로 이게 위법이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대리인단 쪽에서는 이 판단에 대해서 좀 경계심을 네.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윤곽근 변호사의 입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직원 채용의 불법성 감시와 선관위의 독립성이 관련이 있느냐. 네. 헌재 결정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앞서 이제 두 여야 의원들의 어떤 그 토론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만약에 탄핵이나 지금 같은 시기가 아닌데 만약에 이 사안이 불거졌으면 전 두 분이 이렇게까지 날카롭게 대결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문제는 네. 문제대로 짚자 이렇게 갔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탄핵 심판과 맞물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사유로 뭐 부정선거론을 계속 이야기하고 선관위의 이 선거 관리의 문제를 계속 지적하는 와중에 지금 이 문제가 터지니까 조금 더 정치적으로 복잡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 문제는 문제대로 또 해결은 해법대로 뭐 제대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누차 강조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우리가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선관위의 수많은 그 직원들, 식구들은 어떤 일부의 그 선관위의 그런 지적 때문에 자기네들은 굉장히 지금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관위 전체를 상대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한 절차들이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고 또 젊은이들이 선관위에 한번 가서 근무해보고 싶은 네. 건데 그런 분들은 이미 짜놓고 한 각본대로 움직인다면은 네. 그게 뭐 필요하겠느냐. 네. 그런 박탈감을 우리가 국민의 대표들이 이런 걸 지적을 해줘야죠. 네. 어떻게- 이걸 지적 안 하고 넘어간다는 이 자체도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네. 겁니다. 뭐 특히 채용 비리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예, 예.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헌법재판소가 어제 또 하나의 판결을 내렸죠. 이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는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자, 이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지 말지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공이 넘어갔습니다. 자,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오전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 이렇게 압박에 나섰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 침해라고 선고했습니다. 그런데도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바로 하기는커녕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기상천외한 망언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별 거부함으로써 헌재의 온전한 구성을 막고 경호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를 수수방관하지 않았습니까? 내란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정황도 존재합니다. 재판관 임명 여부와 무관하게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네, 저 장경태 의원, 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금 오전까지 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최상목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오후지 않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지금부터 최상목 권한대행은 민주당에게는 권한대행이 아닌 건가요? 저는 이제 최상목 대행이 지금 기재부 장관이자 경제부총리 출신으로서 대한민국 경제만 생각하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정치적 사안에 또 정무적 판단을 본인이 스스로 하겠다라는 워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어제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 국회의 권한이 침해받았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철저히 삼권 분립의 근거에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권 3인, 국회의 추천권 3인, 대법원장의 지명권 3인. 그래서 이 법률에도 임명과 추천과 지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만약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에 대해서 물론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닌 국회에서 아예 표결 자체를 안 한다라고 하면 부결이든 이 가결이든 대통령 인사권을 저희가 침범한다면 헌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대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또 3인을 추천했는데 최상목 대행이 누구는 2명은 해주고 1명은 안 한다? 그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도 위임한 적이 없고요. 심지어 최상목 부총리는 이 선출된 권한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이 혼자 이 최소한의 직무만 대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무적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어찌되건 그 3인 중에 2인만 임명한 것도 문제인데 지금 헌재의 판결이 나온 만큼 이 법원의 판결을 자꾸 이렇게 무시하는 역할을 한다면 저는 이 최상목 대행이 오히려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과 여러 국정 운영에 방해되는 인물이라고 여겨지고요. 부디 정말 대통령병에 안 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간곡히 요청드리고요. 지금은 이 위기 상황을 좀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도 당 입장에서도 어찌됐건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온 만큼 법원의 판결을 어찌됐든 기다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최상목 대행께서도 이제는 본인이 정무적 판단을 할 게 아니라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법원의 판결 아니겠습니까? 부디 그런 판결 그런 판단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김대식 의원 일단 여당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라는 입장이고 야당은 빨리 임명하라는 입장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 법리적 논제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끼칠 영향들을 많이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이제 헌재 결정은 위헌을 하긴 했을 뿐이죠. 강제력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헌재가 뭐라고 했냐면 임명 시기도 강제할 수 없다 이렇게 네. 됐어요. 상당히 애매하게 이렇게 됐는데 저는 국회에서 한 30여 년 동안에 오면서 헌법재판관을 한 번도 협의 없이 올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올렸으면은 우리는 전혀 반대할 의사도 없습니다. 자, 아까 우리 장경태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가 3명 아닙니까? 국회가 3명을 준다고 하는 것은 여야 1명씩 추천을 하고 네. 그리고 1명은 중립적인 분으로서 추천을 해서 합의를 해서 올리면은 우리가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때 여야가 합의된 이 2분은 임명을 했고 한 분은 마은혁 후보라는 이 한 분은 합의를 해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합의가 안 된 상태고 마은혁 후보가 그동안 걸어온 길을 보면은 아주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네. 이게 편향성이 좀 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를 했던 것이고 지금이라도 저는 합의하에서 올렸더라면은 우리는 반대 지금도 하지 않고 존중합니다. 그래서 최상목 대행도 네. 권한 대행으로서 입장이 어렵고 정무적인 판단으로서 여야가 합의가 된 2분은 임명하고 한 분은 합의해서 하라. 그러면 내가 임명하겠다. 네.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어제 이제 헌재에서 결정이 났어요. 네. 이제 이거는 위헌이다.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갔어요. 네. 여기서 이제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죠. 자, 여야 합의라고 했는데 이거는 강제 권한이 없고 그럼 본인도 법률적인 판단,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판단, 의견을 듣고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는 우리는 결정하리라 이렇게 보고 우리는 지금 어제 헌재 결정이 나와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일관되게 이분은 안 된다고 네. 주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네, 자 최선호 노수련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법률적 판단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측근을 통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 말을 한 사람이 이제 총리실 관계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기재부 쪽 이야기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그리고 결정문 오는 대로 좀 찬찬히 살펴보겠다. 네. 여기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옆에 있는 총리실 관계자 말로 정무적 판단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사실 좀 복잡해졌는데요. 네. 일단 법적 판단은 이미 내려졌어요. 헌재에서 그렇죠. 내려졌고 그 굳이 그 대행이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말은 이제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말이 나오면서 좀 상황이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좀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그 뭐 정무적 판단하고 말고 이런 문제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 최종적인 결정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은 것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 시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변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그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만약에 기각되면 네. 그러면 이제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잖아요. 네,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고 최상목 대행은 지금 경제부 그냥 총리로 기재부로 돌아가는 거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그 여러 가지 변수들 이런 걸 본다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게 여야가 워낙 첨예하게 갈등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표에서 보셨습니다마는 네. 마은혁 재판관이 그러면 헌재로 갈 경우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냥 회피하고 참여 안 하고 8인 체제로 그냥 갈지 그렇죠. 아니면 참여한다 그래서 이 변론은 갱신 절차를 밟게 될지 변론 갱신 절차를 밟게 되면 이게 또 한 2주 정도 또 더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뭐 본다 이런 측면인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뭐 어떻게 할런지는 최 대행이 결정할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예측은 일단 이번 연휴는 지나고 네. 빠르면 아마 다음 주 초 늦으면 3월 10일쯤까지도 네.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건 결단은 현재로서는 최 대행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장경태 의원 일단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빨리 임명하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긴 합니다만 자 조금 전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보지 않았습니까? 마은혁 재판관이 헌재에 합류해서 만약에 헌재에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늦춰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어제 이재명 대표도 여기 나오셨었습니다만 선거법 위반 2심 결심 선고가 이제 3월 26일 날 나오죠. 자, 그렇게 되면 그로부터 3개월이면 6월 말쯤에 이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올 텐데 그때까지 대선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자, 이재명 대표에게 좀 손해 아니냐? 오히려 자충수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있습니다. 아마 그런 판단까지 하기에는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헌재의 판결은 두 가지입니다. 권한 침해에 대한 청구 그리고 사실 이 지위 확인에 대한 청구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 권한 침해에 대한 청구는 당연히 국회 권한이 침범했다. 이 침해 받았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에 여야 합의로 민주당 2인, 국민의힘 1인을 추천한다. 라고 이미 원내대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 있기 때문에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이와 관련돼서 그럼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고 왜 헌재 권한 청구를 했냐, 침해 청구를 했냐 했을 때도 사실 과거에 국회 시설물과 관련된 여러 권한 침해에 대한 청구들을 국회의장이 직접 합니다. 국회를 대표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앞뒤가 안 맞는 문제 제기였다라고 보고요. 유일하게 하나가 지금 지위 확인 청구에 대해서 헌재는 강제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할 방법이 없다. 헌재가 본인들이 지금 행정부도 아니고 공권력을 지금 헌재 재판관들이 가서 직접 이 최상목 대행 멱살을 잡을 것도 아니고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실 게 아니라 오히려 헌재 그런 판단을 존중하고 빠르게 행정부의 이 수반이라고 하면 이 법원의 판결을 빠르게 집행하는 것이 합법적 의무이자 도리이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강제 집행권이 없어도 되니까 안 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법원이 어떤 판결하든지 간에 아무도 지키지 않을 것이고요. 이 만약
만약 이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는 것은 저희는 헌재 판결을 당연히 존중할 수밖에 없고 네. 이 재판 과정에서 회피 또는 참여에 대해서도 사실 그건 헌재에서 결정할 사안이지 민주당이 결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헌재 판단 과정과 절차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다만 만약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헌재 판단이 나온 만큼 임명하는 것이 맞다라고 네. 봅니다. 거기에 대한 임명으로서 인한 뭐 민주당으로서의 사실 임명한다고 해서 다 민주당 이익이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말씀 이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불리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유불리를 지금 저희는 따질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재판의 결과와 기간 또한 당연히 빠르게 이 여러 이 국정 운영의 이 혼란 상황을 빠르게 종식해야 된다. 지금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기업인들이 지금 아무도 외국인 투자자들도 무서워하고 투자도 다 중단된 상태에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더 나락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법원이 여러 가지 판단에 대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김대식 의원 일단 우리 저 장경태 의원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가가 지금 대혼란이고 국제 신용도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 2기가 출범해서 우리가 지금 카운터 파트너도 사라져 있고 지금 경제 이런 부분 소상공인들이 지금 아우성이잖아요. 네. 그럼 빨리 국가가 안정되는 거 이거는 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어제 판결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최상목 대행의 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의 의견은 이렇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조금 있으면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네. 어떤 강에도 들어올 거로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고. 탄핵이 무효가 될 거다.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최종 변론이 끝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으로 비교를 한다면은 14일 네. 이내에는 뭔가 결정이 날 거로 이렇게 보는데 그때 가서 저는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돼가지고 들어올 경우에는 민주당도 굉장히 딜레마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변론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을 빼고 한다? 이거는 또 자기네들이 또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3월 26일 날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이 나올 경우에 이게 겹치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급하리라고 이렇게 보는데 저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마찬가지고 정치적인 이런 것에 휘둘러서는 안 된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유불리를 따질 게 아니라 법과 원칙대로 결정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는 네, 어쨌든 이 칼자루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쥐고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또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할지 여부도 있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자,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후 진술 이후에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도 좀 살펴보죠. 자, 최선원 논술이요. 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그리고 어제 NBS 조사가 있는데 어떤 점이 눈에 띄던가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탄핵에 대한 그 전체적인 여론 흐름 이걸 좀 먼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오늘 나온 갤럽 조사 그리고 어제 있었던 MBS 이제 지표 조사 이렇게 두 개인데 둘 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지금 보시는 거는 한국갤럽 오늘 나온 조사에서 탄핵에 대한 찬반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찬성이 59% 그리고 이제 반대가 35%입니다. 이게 지난주보다는 찬성은 1% 줄고 반대는 1% 올랐는데 이게 다 오차범위 아니기 때문에 의미는 없고요. 대략 60% 전후의 찬성 그리고 30% 중반의 반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이제 요 중도층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같은 조사, 한국갤럽 조사 중에서 같은 탄핵에 대해서 중도층은 여전히 70% 정도가 찬성을 하고 반대는 23% 정도. 그러니까 여전히 중도층에서는 탄핵에 대한 찬성 의견이 더 높은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 이것도 대략 몇 주간 조사를 보면 찬성 의견은 중도층은 65%에서 한 70%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반대는 20% 중반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있었던 이제 MBS 조사를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탄핵 인용 의견이 54%, 기각 의견이 38%. 그 전주보다 둘 다 1%포인트씩 줄어들었습니다. 이 의견도 대체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탄핵 인용 의견이 한 50%대 중반, 그리고 기각 의견은 30% 중후반 이렇게 형성돼 있다. 이게 몇 주간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어제 발표된 MBS의 중도층만 따로 떼서 보면
인용 의견이 65%, 기각 의견이 26% 정도 비슷합니다. 중도층은 좀 더 탄핵에 대한 인용, 찬성 의견이 높은 이런 형태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일단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김대식 의원 일단 중도층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예.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 이후에 중도층의 탄핵 찬성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는 이제 이 갤럽이 됐든 간에 MBS가 됐든 간에 여론조사는 과학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는 믿어야죠. 당연히 믿어야죠. 이거는 국민들의 의견이에요. 의견인데 이 우리가 또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해야 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기각을 해야 된다. 이것도 하나의 의견이에요. 의견을 가지고 저는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헌법재판소가 오로지 이 법률적인 거 이거의 중심을 잡고 헌법재판소는 모든 국민이 믿을 수 있다. 이런 그 호감도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그 외압 이런 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강화문에서 찬성 집회, 반대 집회 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거기에 휘둘르고 이러면은 굳이 헌법재판소가 존재 가치가 없죠. 네. 여론 재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가 흐름도를 보고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는 것이지 여기에 뭐 어떠한 외압을 놓고 간다면은 이건 정치재판소지 헌법재판소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의 이것을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국민들의 의견은 이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서치를 해본다. 이런 측면에서 보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양심과 명예를 가지고 오로지 법률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제시할 것이다. 이런 것을 확고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장경태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출연하셨던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봤더니 민주당 지지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것이 우리도 잘못했고 가장 큰 잘못은 자기 자신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일단 뭐 양당이 모두가 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또 국민의 마음에 다가서기 위한 간절하고 절박한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국민의힘이 언제쯤 태세 전환할지 탄핵의 강을 건널지가 아마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 갤럽 조사와 MBS 조사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네.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추이와 동향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 이 전체적으로 갤럽 조사의 경우 전체의 탄핵 인용 결과는 59%, 중도층은 70% 정도 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더불어 MBS 같은 경우는 이 전체 조사에선 탄핵 인용 54%, 또 중도층 65%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비교를 보시면 MBS든 갤럽이든 탄핵 인용의 전체 여론과 중도 여론이 11% 차이가 나고요. 탄핵 기각에 대한 여론이 갤럽 같은 경우는 전체가 35인데 또 중도는 23, 12%. MBS 조사도 전체가 38인데 중도가 26으로 기각 여론이 더 낮습니다. 중도가. 그러니까 전체 여론보다 중도 여론이 훨씬 더 탄핵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기각에 대해서 박하다. 즉 전체와 중도를 이 갤럽이든 MBS든 이 탄핵 인용에 대해서는 11%가 중도가 더 높고요. 전체보다. 네. 기각에 대해서는 중도가 12%가 더 낮습니다. 중도가.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탄핵의 강도는 갤럽과 MBS가 동일하게 이 11%, 12% 차이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추이 분석은 아마 여야가 다 최소한 사회과학적 조사 방법론을 배우신 분이라면 저는 이 정도 추이 분석은 가능하실 거라 보고요. 훨씬 더 중도층이 탄핵에 대한 강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여론과 중도층의 여론 이 최소 20%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고심하지 않을까. 이 두 조사가 똑같이 나오는 것도 참 공교롭게도 똑같이 나오고 있는 것도 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도 좀 한번 짚어보죠. 자, 최선호 노수위원. 자, 큰 흐름에는 뭐 변동이 없습니다만 이번에 비호감 조사를 보니까 약간 특이한 결과가 나왔더군요. 예, 뭐 전체적인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 이재명,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이렇게 쭉 이름을 이렇게 자유롭게 써라라고 네.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한 35% 정도, 그리고 김문수 10%, 한동훈, 홍준표 4% 그리고 오세훈 3%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제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이 세 분의 위치 자체는 사실 오차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네. 그 자체 순서는 큰 의미가 없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권 후보 중에서는 일단 김문수 후보가 좀 앞서가고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후보가 이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MBS에서도 같은 질문이 있었는데 네. 여기서도 31%, 13, 6, 6, 5 뭐 이런 흐름으로 비슷한 형태의 흐름이 나타나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 MBS 조사 같은 경우에 지난 대선도 왜 뭐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마찬가지로 그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같이 물어봤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호감이 간다 37, 호감이 안 간다 59,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는 호감 간다 28%, 호감 안 간다 62, 홍준표 26, 69, 오세훈 24, 69, 한동훈 19, 75인데 아마 한동훈 대표는 이 보수층 내에서도 아직 그 탄핵을 둘러싼 그 갈등이 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 뭐 이거는 뭐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모르고요. 좀 더 이제 본선에 가서 양쪽의 후보가 확정이 되고 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역대급 이 비호감 구도라는 게 여전히 이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기자들이 또 선거 분석 많이 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 항목이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선거 구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론이냐 안정론이냐 정권 교체냐 유지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항목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갤럽 조사에서는 정권 유지, 그러니까 정권 유지가 될 거라는 게 39, 정권 교체가 51. 네. 이건 이제 갤럽 조사입니다. 그런데 이 중도층으로 이걸 또 좁혀보면은 이게 좀 더 벌어져요. 정권 유지는 27, 정권 교체는 62까지 더 벌어집니다. 마찬가지 질문을 MBS 조사에 해보면 정권 유지가 42, 정권 교체가 저거는 MBS 조사는 51, 48입니다. 이건 그 전주였고요. 이번 주에는 아마 48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막이 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중도층으로 좁혀보면 29, 59 요 정도 네.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이제 구도에 대한 인식 자체도 현재로서는 중도층에서 정권 교체 의견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식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이 중도 보수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른바 중도와 보수가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비호감을 낮추기 위한 행보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 국민의힘은 뭔가 지지층의 결집 여기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니겠는가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김대식 의원님이 어제 나온 MBS 조사 결과 놓고 보면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비호감도 1위로 나타났는데 그렇습니다. 이 바로 김대식 의원께서 쓴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빨리 피는 꽃은 빨리 진다. 예. 쉽게 얘기해서 대선에 나오지 마라 이런 뜻이었는데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걸 미리 아셨나요? 저는 이 조사를 안 해봐도 뭐 대다수 국민들 우리 지지층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가 봐서 저는 상당히 이거는 우리가 신뢰를 하고 있고 그래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될 게 무엇을 읽어야 되느냐? 이러면 이재명 대표 거를 한번 예의주시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호감도가 37%지요. 그러면 지지율도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비호감도가 59%.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1등으로 달려오고 있는데 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꼼짝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해봤자 오차범위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김문수 후보가 됐든 홍준표 후보가 됐든 오세훈 후보가 됐든 한동훈 후보가 됐든 누가 나와도 그 상황이 스타트가 되면 양자 구도가 될 경우에는 40대 40으로 똑같이 시작을 합니다. 그럼 부동층에서 20이 어떤 후보에게 지원하느냐 이러는데 엄격히 이야기하면은 만약에 우리는 그런 희망상이 아니지만 만약에 이게 인용이 됐다. 이러면 우리한테 불리한 거는 사실입니다. 왜? 중도 측이 지금 현재 70% 육박하는 이런 지지율이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정권 유지냐 교체냐 이거는 다들 교체로 보는 거지. 예를 들어 설령 윤석열 정권에서 다른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해도 이 교체로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흐름도를 우리가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문제냐 이러면은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 대표는 대선 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봐요. 네.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저기는 어떤 후보가 나와도 유일체제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저도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분산이 돼 있어요. 지금 대통령도 보호해야 되고 여사도 보호해야 되고 헌법재판관도 가야 되고 광화문도 가야 되고 명태균도 보호하셔야 되고. 이러한 상황, 명태균은 보호할 생각 없죠. 그건 아니고 그런 상황이 때문에 이 메시지가
굉장히 흩어진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나면은 우리는 자신 있게 우리는 여기에 대처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이 여론조사에서 읽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장경태 의원. 일단 저도 어제 뭐 이 책을 한 권 받았습니다. 이제 누가 줘서 아직 다는 못 읽어봤는데 이 책을 보니까 주 내용이 그거더군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미안한 감정을 많이 드러냈고 주 저격 대상이 바로 이재명 대표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정말 위험한 사람이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계엄령도 선포할 수 있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번엔 국회에서 해제 결의안도 안 된다. 민주당이 다수니까요. 이런 논리에 대해서, 이런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계엄 선포를 많이 했던 정당은 국민의힘의 전신 아니겠습니까? 뭐 민주당이 계엄 선포할 상상도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어찌됐건 이 여러 민주주의를 지켜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 또 민주화 과정에서 많은 노력해온 건 전 국민들이 아시리라 봅니다. 이 한동훈 대표의 책은 제가 죄송하지만 볼 생각이 아직 없긴 한데요. 뭐 발췌되면 언론을 통해서 잘 요약해서 볼 생각인데 어찌됐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엉덩이가 들썩들썩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여러 차례 방송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탄핵 인용 전에 나오면 배신자고 탄핵 인용 후에 나오면 구세주가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좀 들썩들썩하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고요. 어찌됐건 지금 어제 보수 지지층에서는 결국 이 태양은 하나밖에 뜰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또 이 보수 지지층의 지지는 있는 것이죠, 일정하게. 그 상황에서 이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대선 후보로서 등극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그럼 당연히 배신자 프레임에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탄핵 인용 이후에 이 괴멸될 위기감이 팽배했을 때 본인이 나오면 구세주의 역할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다. 좀 너무 좀 조급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이 MBS 조사의 호감도는 사실 호감도는 이렇게 평이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지지율 격차가 많기 때문에 호감도가 나올 텐데요. 저희가 볼 때 이 대선 후보군을 볼 때 보통 지지율 5%가 나오면 후보군으로 분류하고요. 15% 정도 나오면 경쟁군으로 분류하고 25% 정도 나오면 대선 주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35%가 넘어서면 사실상 대세론이 확립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데 네. 지금 이재명 대표 35%, 김문수 후보 10% 갤럽 조사의 기준에서 한동훈 홍준표 4%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여론조사 지금 추이 자체가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까 또 인용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마 또 지지분인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 호감도 조사라는 것을 빌미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뭐 여론조사에 큰 의미가 없다. 여론조사에서도 경쟁력 조사와 적합도 조사, 지지도 조사 다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지도자 선호도 조사, 지금 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정도를 비교 분석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 정도의 대선 후보군, 또 10%, 15% 정도 가고 있는 지금 경쟁군과 다르게 35%는 사실상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보수 패널들께서 뭐 박스권이다 얘기하실 수 있지만 아니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10%가 박스권이지 35%가 박스권이라고 해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박스권 네. 표현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짧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 책 출간과 함께 사실상 대권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한 보수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개헌에 대한 구상도 밝혔는데요. 자, 올해 대선이 치러지면 새 리더는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서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만에 하나 올해 대선이 열리고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개헌을 이끌고 3년 뒤인 2028년에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김대식 의원, 일단 임기 단축 개헌론은 윤석열 대통령도 최후 진술에서 얘기를 했고 네, 그렇습니다. 여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희망사항이고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네. 저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은 정치, 주식, 골프는 타이밍인데 우리 한동훈 대표는 참 저하고 수없이 대화도 해보고 이렇게 했지만은 타이밍을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장경태 의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왜 어제 그저께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했는데 어제 꼭 해야 되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게 그렇기 때문에 비호감도가 저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음악이 아름다운 줄 아느냐. 쉼표가 있어서 아름다운 거다. 좀 쉴 필요가 있다. 지금 후퇴한 지가 2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아직 국민들 속에서 조금 멀어져 있어야 돼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년 전은 아니지만은 네. 한동훈 대표 출마하기 직전에, 당대표 출마하기 직전에 독일 가라. 독일에 가서 남북 문제를 좀 연구해봐라. 그리고 스웨덴에 가서 복지 문제를 연구해봐라. 한 3개월씩. 그리고 보수의 본류인 영국 가라. 거기서 3개월. 그리고 미국에 가서 차세대 주자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봐라. 지금쯤 말이죠. 네.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제 조언을 듣고 미국에 가서 지금까지 연구를 하고 있었으면은 한동훈 대표를 이길 주자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빨리 핀 꽃은 빨리 시드는 말이다 하는 것을 인용을 했는데 이 한동훈 대표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네. 제가 쭉 그동안의 경험과 또 경륜과 우리 한동훈 대표보다는 수많은 일을 제가 해왔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는 평생 검사만 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때 법무부 장관하고 그리고 정치권에 들어온 지 얼마 됐습니까? 비대위원하고 당대표 잠깐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전체가 그렇게 한양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네. 초선과 다선 의원들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경륜이거든요.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동훈 대표는 본인 소신도 뚜렷하고 또 본인이 좀 많은 확실에 차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숙이하고 네.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고 오게 되면은 저는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늘 이렇게 강조했고 네. 그렇게 조언을 했다는 말씀을 네. 드리는 거죠. 김대식 교육께서 혹시 대학에 오래 계셔서 교육 연수 프로그램 짜시는 데는 귀재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흥미로운 주자들의 만남도 있었는데, 자, 최순원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차기 대선 여권 주자 1, 2위를 다투는 네. 김문수 장관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오늘 만났다고요? 오늘 대구 달서구 문화예술회관에서 2.28 대구 학생민주화 운동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게 네. 이제 보훈부가 주최하는 행사인데요. 여기에 이제 국무위원 중에 유일하게 김문수 장관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홍준표 시장하고 이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홍 시장보다 김문수 장관이 3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 자리에서 문수형 뭐 이렇게 네. 하고 홍 시장 이렇게 부르고 네, 두 분 다 70이 넘으신 건 같죠? 그렇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다 1996년 총선 때 그렇게 같이 정계에 입문했거든요. 네. YS 정권 시절에. 그래서 뭐 그런 인연들이 있어서 이렇게 조가 되면서 저 부분 상당히 좀 주목받고 있는데요. 일단 김문수 장관이 아무래도 강성 지지층한테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보니까 어떤 조기 대선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무 생각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굳이 저 자리에 왜 갔을까를 가지고 조금 말이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김문수 장관 설명은 저 2.28 학생운동에 모교인 경북고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참가를 했거든요. 그 인연 때문에 간다. 그리고 네. 실제로 대구에서 수성갑인가요? 뭐 네. 당협위원장도 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간다. 이렇게 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장경태 의원께 질문을 드려야 되겠군요. 자, 김대식 의원은 뭐 같은 국민의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좀 불편할 것 같고, 자, 이 김문수, 홍준표 이 두 분 중에 이재명 대표 상대라면 어떤 분이 더 좋습니까? 뭐 두 분 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어찌됐건 김문수 장관께서는 워낙 강경 지지층에게만 좀 지지를 받고 계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렇다 할 정치적 성과가 없습니다. 뭐 도지사 시절에 119에 쓸데없이 전화해서 나 김문수인데요 이러고 관등성명 대라고 한 사건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도지사인데 실제- 그러셨죠? 네, 도지사 때 그러셨고 사실 대선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아마 외연 확장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세훈, 홍준표 시장 두 분은 지금 명태균 건을 아마 넘어서야 될 텐데 아마 탄핵이 아직 명태균 씨가 이야기한 대로 이 잔칫날 돼지를 잡는 거다라는 말처럼 탄핵 인용 전에는 시장에 대한 이 폭로가 되겠지만 탄핵 인용 이후에는 대선 후보에 대한 폭로가 되기 때문에 얘기가 달라집니다. 뭐 체급도 달라지실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탄핵 인용 이후에 아마 두 분 모두 오세훈, 홍준표 시장 두 분 모두 명태균 씨의 황금폰에 있는 또 혹은 여론조사 과정에서 이미 대납 의혹 등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넘어야 될 산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두 분 다 뭐 특별히 뭐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김문수 장관이나 홍준표 시장 모두 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 자, 어제 이 자리에 나왔었는데요. 자신의 지지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단연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차기 대선은 내가 이길 거야 이렇게 자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아직은 대선 얘기를 하긴 좀 섣부르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퇴행을 막는 일, 여기에 뭐 정말 총력을 다해야 될 시점이라서 그 대선 얘기를 하는 건 부적당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네. 제1당의 대표여서 더군다나 뭐 재판도 많이 받고 막 그 많이 이제 보이잖아요. 어제도 다녀오셨죠? 네, 관심이 높으니까 네. 지지도 높은 측면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아직 관심도가 떨어지고 노출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어서 저게 그래프상 우리가 좀 우뚝 섰다고 자만할 상황은 사실 아닙니다. 네, 자 김재식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 겸손하게 얘기합니다만 사실상 이 지지율 1위라는 데 대한 자신감이 좀 엿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 대선이 와도 해볼 만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1대1로 이렇게 이제 대결을 할 경우에는 우리는 자신감 있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거 맞아요. 노출이 많이 있기 때문에는 지지도도 올라가고, 왜냐면은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 이렇게 면접 조사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네. 자기가 많이 들었던 이름이 자동적으로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게 이 심리적인 네. 게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겸손하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보고, 이미 이재명 대표는 좀 대선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달리고 있어서 우리는 유일 체제로 우리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후보로 될 거로 보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수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수에 이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는 충분하게 이재명 대표가 걸어온 길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하다. 저 다들 진인사 대천명 하지 않겠어요, 결국은. 네, 자 최선호 선수는 이재명 대표 연일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어제는 임종석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났고, 네. 자 임종석 실장이 그 자리에서 면전에서 이재명 넘어서는 사람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오늘은 또 김동연 지사를 만난다고 그래요. 네. 이런 통합 행보가 현재까지는 효과가 좀 있는 거로 보이나요? 일단 각을 세워왔던 그 이른바 비명계라는 분들의 목소리가 좀 누그러졌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 가장 강하게 어찌 보면 각을 세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경쟁하는 용기를 내는 사람들을 좀 응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쓴소리 계속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쨌든 큰 흐름에서 보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 같이 간다라는 점에서는 같이 이야기를 했고, 뭐 이재명 대표는 운동장 넓게 쓴다라는 말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요, 이재명 대표는 이번 이제 뭐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열린다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렸을 때, 이번 대선을 그러니까 지난 탄핵,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1대1 구도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때는 3자 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안철수 이렇게까지 나와서 3자 그렇죠. 구도였어요. 네. 41.1%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당선됐습니다. 근데 과연 그럼 이번 대선은 어떻게 될까? 아마 1대1 구도에 가깝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네. 뭐 제3의 후보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1대1 구도라고 봤을 때 또 하나의 변수, 지난번 같은 그때는 우리 심상정 후보가 뭐 그 당시에 그 17년 같은 경우에는 6% 넘는 네. 지지율을 얻었어요. 근데 지금 그리고 지난 대선 22년 대선 같은 경우에도 2.3%를 얻었습니다. 그런 왼쪽에 있는 후보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시 언제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왼쪽에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1대1 대결 구도라면 이재명 대표가 어떤 전략을 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다른 이야기 안 나오게 전체 끌어모으는 그런 통합의 행보라는 건 필연입니다. 그리고 중도와 보수로 확장하는 게 필연이거든요. 이제 그런 형태의 행보를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계속 해 나가고 있다.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유효하지 않은가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최선호 논설위원, 장경태 의원, 김대식 의원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